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글래스 노드 쪽에서 온 뉴스레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채굴풀에 관련된 자료들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로 해서 비트코인 채굴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는 자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기존 방송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던 자료들입니다. 채굴풀에 관련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동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해시 파워의 대이동.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50%가 오프라인 상태에 있고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블럭이 생성되는 그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인터벌. 블럭이 하나 생성되고 다음 블럭이 생성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일상적으로 하나의 블럭이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죠. 그래서 목표 시간이 600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굴프들이 아예 채굴기를 꺼버리다 보니까 해시레이트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블럭이 생성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린 게 1958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2분 38초에 해당된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올해 자료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4월 달에 4월 16일로 여기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때도 블럭에 대한 생성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여기도 이제 1400초 정도 걸렸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채굴풀이 정전이 되면서 이때 블럭에 대한 인터벌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올라간 부분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올라간 것도 일시적인 부분이다. 여기 자료에서는 아직 600초까지 타켓에 들어오지는 못한 걸로 보이는데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는 한 659초까지 다운이 됐더라고요. 자, 6월 5일 날짜 거로 확인을 해보면은 한 659초? 현재로서는 블럭 생성되는 시간이 평균치까지 거의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블록 생성 시간 자체를 역사적인 전체 시간으로 한번 보면은 이 2009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초기 멤버들만이 채굴을 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참여자들도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생성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블록 생성 시간 자체가 안정화가 됐었는데 이번에가 블럭을 생성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다. 1958초.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래 걸렸던 시간 자체는 1774초. 이게 2017년 상승장 속에서 그랬었다. 이번 표는 평균 해시레이트입니다. 자, 해시레이트 관련해서는 계속 많이 보셨는데 여기선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목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대목이 있었죠. 채굴자의 50%가 오프라인 상태이다.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 이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해시레이트예요. 2021년 들어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뚝 떨어졌던 이 위치, 이게 6월 28일이고 바로 다시 반등했죠. 그래서 이 위치까지 왔어요. 여기 위치가 88에서 110 엑사 해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21년도 최고점에 해시레이트 자체를 초당 180 엑사 해시 정도로 이제 잡고 있었는데 이 위치에서 지금 회복한 위치까지의 하락률을 계산했더니 이게 38에서 49% 정도가 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채굴풀의 50% 정도가 현재 채굴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난이도 조절에 의해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살짝 올라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처음 보시는 자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난이도 리본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 자료도 하락장에서 저점의 위치를 판단할 때 알려드리고 싶었던 자료이거든요. 그리고 멤버십 쪽에서는 제가 게시판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해시 리본하고 그리고 난이도 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 써져 있는 것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채굴기가 작동하는 속도, 즉 연산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이고, 그리고 난이도라는 것은 채굴하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블럭이 2016개 생성할 때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 대략적으로 2주 정도가 걸린다. 이 값들을 보정해서 만든 게 해시 리본이고 난이도 리본인데 이런 것들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기본 원리는 뭐냐? 해시율이 하락하면은 채굴자들이 떠나는 것이고 그 시기가 바닥일 것이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란 게 떨어지면은 투자자만 힘든 게 아니라 채굴자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진이 안 나와서 아예 채굴기를 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시율이 떨어지는 거고 채굴자들은 떠나는 거고 바로 그 시기가 바닥일 것이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표 자체가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가격이 싸고 비싸으로 발생한 해시율 변화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채굴풀에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도 하다. 자, 지난주에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드렸었고요. 자, 글래스노드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난이도 리본을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세부 내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난이도 리본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난이도의 변화 자체를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일짜리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9일짜리 이동평균선 하나 더 가져와 봤어요. 자, 파란색이 9일짜리 이동평균선이고 빨간색이 200일짜리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MA가 있고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게 뭐다? 데드크로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것은 골든크로스가 되죠. 난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떠나니까 채굴을 안 하니까 블록 생성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난이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시레이 자체를 평균치까지 목표치까지 맞추는 거죠. 이렇게 난이도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뭐다? 채굴풀이 떠난다. 채굴풀이 떠나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낮아져서. 그래서 채굴풀이 이렇게 떠나는 시기가 뭐다?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데드크로스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굴풀이 떠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이거니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2011년 말 정도 되고요. 이 정도 가격이 저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데드크로스는 나지는 않았는데 거의 접촉을 했죠. 그 이후에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데드크로스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접촉한 부분이 있죠. 이게 1차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을 맞고 나서 가격이 최저점을 이루었던 시기들입니다. 그 이후에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여기죠. 여기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죠. 여기가 2017년 고점이고 꾸준히 하락해서 체념의 단계까지 넘어갈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17년 말 고점이고 이 부분에서 데드크로스가 났다. 여기가 2017년 12월 6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있어서 단기 이동 평균선 자체가 장기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다. 뭐다? 난이도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고요? 채굴풀이 다 떠나서. 그래서 이런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상황들을 볼게요. 여기가 조금 이제 복잡하네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선언할 때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나서 데드크로스 비슷하게 이제 걸친 다음에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로 갔고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있고 나서 조금 있고 나서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경에 데드크로스 비슷하게 약간 걸친 느낌 이렇게 있었고 2020년에 와서 데드크로스나 데드크로스 비슷한 상황 자체가 3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에 있어서 데드크로스 자체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이 지나고 나면은 가격대들은 계속적으로 올랐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가격은 올랐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기까지 가격은 이렇게 올랐다.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 현재 상황. 이게 2021년 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달 와가지고 현재 지금 데드크로스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스쳤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스쳤어요. 그러고 나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났는데 가격은 현재 횡보하고 있다. 지금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위치들 자체는 지난번 상황하고 다르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서 채굴풀이 떠난 게 아니라 중국 규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이것을 대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 자체를 여러 개를 이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컬러풀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이도 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일단 설명드렸고, 추후에 제가 해시레이트 리본하고 난이도 리본,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서 이것을 매수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계열 자체가 단기 이동 평균선인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뚝 떨어진 시기가 2018년 항복 단계였다, 체념 단계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에 와서 두 번의 이제 항복 단계가 있었는데, 파란색이 조금 내려왔죠. 여기도 이제 내려왔고, 하나는 팬데믹 때문에 그랬었고, 하나는 반감기 때문에 그랬었다. 그리고 현재 채굴풀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난이도 같은 경우는 2018년 약세 시장에서 항복을 한 이후에 난이도 리본이 가장 심하게 반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 리본의 단기 이동 평균선 자체가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이벤트입니다. 난이도 리본에 대한 이러한 반전 자체는 데드크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이 끝날 때, 또는 채굴풀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타격을 입었을 때, 그리고 반감기로 인해서 수익이 반으로 줄었을 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채굴자들이 본인들이 채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기계를 꺼버리는 거고, 역사적으로 강한 강세 시장으로 반전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채굴풀이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는가. 떠났어야지만이 자포자기를 한 거다. 그래야지만이 바닥인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채굴풀이 떠났다고 단정짓기 어려워요. 채굴풀의 기계들이 꺼진 건 맞겠죠. 해시레이트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기계들이 수익이 안 나서 꺼버린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다. 다른 채굴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바닥 시그널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 자체는 과거의 데드크로스와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적절한 타이밍에 난이도 리본하고 해시 리본 관련해서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마이너에 있어서 수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다 보셨어요. 2020년에 채굴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이다가 2020년 한 11월부터 채굴풀의 수익 자체가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올해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한 5,000달러에서 6,000달러 정도를 하루에 수익으로 올렸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서 채굴풀의 수익은 뚝 떨어졌죠. 다시 2020년도 평균치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루에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까 자료에 보면은 채굴풀의 50% 정도가 채굴기에 그 전기를 꺼버렸잖아요. 코드 뽑았잖아요. 뭐 정확하게는 38%에서 49% 정도가 이제 됐었던 거고, 그러면은 나머지 50%의 채굴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나머지 50%의 채굴기는 수익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수익이 좋다는 거예요. 절반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 자체가 이 정도 선까지 올라왔다면은 현재 채굴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 채굴풀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점을 찍었던 그 수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절반으로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친구들은 논한 거죠. 지금 논한 거.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자료인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과연 채굴자들이 지금 팔고 나가고 있는가? 진짜 항복 단계에 도착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마이너들의 아웃플로어, 마이너들이 외부 지갑으로 보낸다. 그럼 뭐다 이것은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멀티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과거에 365일에 대한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마이너들이 내보내는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인가. 그래서 과거 자료들을 보면 여기가 2017년 말인데 가격이 쭉 올라갈 때 많이 내보냈죠. 마이너들의 지갑에서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다.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정도 비율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그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베어 시장에서는 1년 평균치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 이게 일상적인 마이너의 아웃플로우 현상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년도에 약간의 이제 가격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때 보면은 가격이 오를 때 마이너들 물량 자체가 밖으로 많이 나갔고 가격이 떨어질 때 그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에서 마이너들 물량은 거의 홀드가 되었었다. 그리고 2020년도 말부터 해서 마이너들의 물량 자체가 나가는 물량 자체가 증가를 하다가 올해 1월부터 그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어찌됐든 채굴자들 지갑에서 물량 자체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자료도 계속 그랬으니까. 단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관점의 이제 차이가 되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것만 보면서 아니 2017년도에도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안 파는 건 맞는데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채굴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저같이 비트코인 강세론자 같은 경우는 채굴풀이 이 정도 금액에서 팔려고 들지는 않는구나. 채굴풀의 물량 자체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겠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온체인 데이터를 맹신하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도 똑같은 선들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것은 트레이더마다 또 틀리거든요. 대응하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것처럼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서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자꾸 댓글에 맹신론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클래스 노드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너들의 아웃플로우 멀티플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 대비해서 광부들의 지출 비율을 추적을 합니다. 광부들이 현재 대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늦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이동 기간에도 채굴자들 지출 행동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해시레이시 복구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중국의 채굴자들이 성공적으로 하드웨어를 재배치했고 청산 또는 기타 비용을 회수하여 비트코인 판매에 대한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채굴풀이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막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건데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많이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판매가 되는 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레이 자체가 늦게 복구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 반대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채굴기 이동이 제대로 안 돼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 부채가 누적이 되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해시율이 잘 복구되고 있다. 그래서 해시율이 복구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채굴표들이 비트코인을 막 팔아 제끼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의 unspent supply 그러니까 채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unspent죠. spent 같은 경우는 소비가 된 거고 unspent 같은 경우는 소비가 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채굴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그 물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 자체가 그 물량을 보여주는 거고
이 선이 불규칙하니까 365일짜리 이동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를 또 표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물량에는 사토시의 물량도 있고, 사토시도 채굴풀은 아니어도 초기에 채굴을 했던 거고, 그리고 얼리 마이너들, 이 당시에는 개인 컴퓨터로들 이제 채굴을 했으니까 그 물량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채굴돼서 한 번도 이동을 안 한 물량 자체는 꾸준히 줄어듭니다. 꾸준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뭐냐, 이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 기울기. 20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기울기로 줄어들었거든요. 채굴자들은 채굴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보내고는 있는 거예요. 아까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횡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상 이 기울기로 소비를 했다. 그리고 2018년 중순경부터 해가지고 2020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기울기의 급하기가 줄어들었죠.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그리고 작년 중순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기울기는 아예 평평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채굴풀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거대 금융 세력들이 자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홀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물량 자체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매도하는 것 자체를 줄이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래스노드 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굴자들의 신념이 높아져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채굴자들이 코인 담보 부채나 아니면은 옵션이나 선물 시장 같은 우수한 금융 옵션에 접근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해지 수단들을 뭐 찾았다. 결국엔 이것도 채굴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이 높아졌기 때문에 코인을 담보로 해서 비용을 끌어다 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퓨얼 멀티플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현재 블루존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과거의 역사로 보면은 이렇게 블루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저점이었고, 블루존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이렇게 저점이었고, 그리고 블루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때 저점이었고, 그리고 2020년에도 블루존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저점이었다. 그래서 이게 저점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현재 위로 올라왔어요. 블루존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블루존인데 여기 위로 올라와 있어요. 자세히 볼까요? 잠시 잠깐 여기에 머물렀던 거지 블루존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 때문에 블루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채굴량 자체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블루존 안에 들어갔다. 퓨얼 멀티플에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난이도 리본처럼 퓨얼 멀티플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딱 5번밖에 발생하지 않은 굉장히 드문 이벤트다. 글래스 노드도 저랑 의견은 비슷합니다. 퓨얼 멀티플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기술적인 이유. 블럭에 대한 생성 시간 자체가 6월 28일에 226% 느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루에 144개 블럭이 생성돼야 되는데 그날은 58개밖에 생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40%밖에 생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관광객 때 지나면 50%로 줄어드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루존에 들어간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예상 비트코인의 40%만 발행이 돼가지고 채굴풀의 수익 자체가 60% 떨어졌다. 이 이유들 때문에 블루존 안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해 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퓨얼 멀티플 안에 블루존에 들어갔지만은 그 블루존에 들어간 것 자체를 과거 상황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의 총 수량 자체는 2100만 개인데 현재 1874만 9694개가 채굴이 되었다. 89%가 채굴이 다 끝난 거다. 그리고 올해 채굴될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인플레이션율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77%밖에 안 된다. 올해 연간입니다.
자, 그 내용 자체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2020년 5월 달에 3차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3.6에서 4.2가 맞는 거고 현재는 1.5에서 2.0 정도가 일상적인데 최소 0.71까지 떨어졌다. 0.71. 자, 이 모든 자료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자료들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에 글래스노드 쪽에서 보내온 온체인 데이터에 관련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채굴풀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해시레이시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블록의 생성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다. 그런데 난이도 조정을 해서 그게 정상화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이 채굴장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채굴풀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풀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다. 대량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 채굴풀이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